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책 읽기 독서 권장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과 평론가님 하나.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네, 정현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둘만으로는 가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모셨던 심진경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문학평론하는 심진경입니다. 김 기자, 네. 언제 나오셨는지 기억해요? 공지영, 네. 나는 그 무소의 뿔처럼 네. 가자. 혼자서 그때. 가라.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때 모셨던 평론가님이신데 아마 저희 둘이서 이제 다루기에는 너무 저희 둘이 얄팍하다. 이 페미니즘과 이 여성 소설에 대한 이 이해도가 너무 얄팍하고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자로 살아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빼먹는 지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삼고 초려해서 아니, 아 진짜예요? 카톡 한 3개 보냈어. 아니 3개 더 보냈어. 또 그랬어? 네. 5고 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에 달린 댓글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좋아하세요? 칼의 노래를 하루도 예전에 읽어서 아 별로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다시 읽고 이러진 않아요. 아, 네. 두 번 읽기엔 뻑뻑해. 소설이 뻑뻑해. 베이우스님이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초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한 사람을 그려냈다는 점이 이 소설이 널리 인정받고 사랑받은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분도 저희 때문에 다시 읽으셨대요. 근데 제가 말한 송여종과 대화하는 부분이 또 좋았고 또 여종이 몸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늘 견딜만하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늘 견딜만하고 견뎌야만 했던 인간 이순신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면서 슬펐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가리오님이 재밌게 하루 만에 읽으면서 김 기자가 울컥했다는 그 먹고 그러니까 그 주변 그 포졸들이나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나는 왕이라서 먹었다. 아니 왕이래. 나는 장군이라 먹었다. 나는 수군 통제사였기 때문에 먹었다. 짠지랑 먹었다. 이렇게 하는 그 먹고 먹었다는 그 구절에서 저도 많이 울었네요. 오래전에 작가와의 만남까지 가셨나 봐요. 이분은 팬이셨나 봐요. 김훈 작가는 늘 모국어 글쓰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셨다. 아 그럼 뭐 영어 영작도 잘하시나 보죠? 외국어 글쓰기 영어 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 말꼬리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코 킬러님께서 정유현 아저씨 졸라 좋다. 이 채널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코 킬러님께서도 앞으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네. 빠밤! 조남 작가의 82년생 하태. 김지영. 핫하신 좀 됐죠? 이 소설 나온 지가 한 16년. 네. 2016년. 16년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6년 작품이니까. 근데 2018년에 2년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해서 이 근래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였고 그쵸. 해외에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만 한 20만 부 팔렸어요. 그래서 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문학. 그래요? 심지어 채식주의자보다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라도 다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린 연예인 아이돌 하고 소녀시대 수영 이런 분들이 이거 좋아한다고 했다가 십자포화를 받고 막 계정 삭제.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궁금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 좋아합니까? 후달려. 천하의 정유럽 기자도 혀가 길어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사실 책 제목만 듣고 책 대충 요약만 보고 누가 욕해 놓은 것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진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정유럽 기자가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잠깐만 이거 안 보여. 시작. 82년생 김지영이 정신과 상담 임상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82년생이 34살이 된 2015년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3살 연상의 남편과 3년 전 결혼했고 작년에 낳은 2살 딸이 있고 서울 변두리에 24평 전셋집에 살고 전업주부예요. 대졸이고 회사를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육아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증상을 보이죠. 딸 혹은 자기 엄마 흉내를 막 내요. 그러다가 급기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엄마 흉내를 내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상담 보고서를 보니 이제 이 김지영이라는 여성이 82년부터 2014년까지 살아온 인생이 문제였던 거죠.
어릴 때는 아버지부터 무조건 밥을 먹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또 남학생부터 번호가 매겨지고 중학생 때는 복쟁 규제를 남학생보다 더 빡세게 당하고 고등학교 때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대학생 때 성희롱을 당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성희롱을 계속 당하다가 뭐 이런 억압적인 상황들이 그냥 서사적으로 나와요. 아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왜냐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 1분 만에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의 다 얘기했어.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다는 건데, 자, 82년생 김지영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중에 한 편을 꼽힌 거죠, 선생님. 네. 꼽힌 이유가 뭡니까? 사실 조남주 작가가 그렇게 이제 문단, 소위 이제 한국 문단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작가는 아니었죠. 아니었고 이 작품으로 이제 그 작가 이름이 뒤늦게 알려진. 그러니까 오히려 작품이 더 거대하고 그다음에 작가가 그 작품 때문에 딸려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멋있는 표현이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작품 자체가 그때 당시가 한창 미투 국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성 혐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반사로서 남성 혐오 뭐 이런 것들이 키보드 워리어들끼리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물밑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던 그 시기에 딱 요 소설이 이렇게 출간이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화제성을 띄었고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선물로 요 책을 가져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언론에 이제 그 포착이 되면서 그 화제성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팔린 거죠. 예. 그때 메모를 뭐 82년생 김지영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뭐 이런 비슷한 내용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언론에서 도대체 이 책이 뭐냐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막 격화된 시기여서 약간 좀 시기를 탄 면도 있고. 선생님은 이 책 그냥 딱 생짜로 처음 보였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문학 평론을 비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설인가? 약간 처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소설의 주인공은 예외적 존재? 약간 우리가 평소에는 좀 보기 힘든 그 예외적 개인이 자기가 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존재가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 혹은 설득에 실패하거나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보통의 그 개인들의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주인공이 겉보기에는 막 투덜거리고 굉장히 이제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인데 이제 알고 보면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식이죠. 보통 그런 식인데 여기 김지영은 사실 내면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 캐릭터는 그냥 사건만 있고 에피소드의 나열이고 내면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정치적 주체 같은 약간 이렇게 무슨 선거 때문에 소환되는 그런 어떤 여성 대표 같은 그러한 주체 같은 정치적 주체 같은 느낌이고 문학적인 인물 같은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짧아서 그런 면도 짧기도 하고 아예 형식 자체가 이게 이제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개인 어떤 개성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또래의 그러한 이제 비슷한 어떤 역사를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주인공.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절차 그런 굉장히 이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일상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점점 이제 배우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정면에서 반박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분노하거나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적당히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때까지 살아온 어떤 여성? 그런 것 치고는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저랑 제가 82년생 정현욱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뭐 절반 이상은 그 억압적인 환경을 부지불식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수능을 할 텐데 그래도 따라가지만 문제의식은 계속
그렇죠. 갖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독특해 보이긴 했어요. 저는 이거 책이 이제 좀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자였고 네, 네. 사회부 기자를 했고 또 뭐 이런 어떤 여성주의가 관해서도 좀 뭐 보고 뭐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전 딱 봤을 때 지금 다시 읽었을 때 말고 예전에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사례들이 다 아는 사례인 거예요. 보통 소설은 내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이런 일이 있어 흥미진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취재를 빡세게 해가지고 그쪽에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보는 케이스만 다 신문 기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좀 접했던 그런 일들이고 또 저는 또 여동생이 있어서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회사에 무슨 일 당했다, 뭐 지하철에서 뭐 무슨 일 있을 뻔했다. 그래서 그 저한테는 굉장히 일상적. 오히려 저는 이제 여성분들 이거를 읽고 자기 일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보면서 되게 익숙한 거여가지고 별 뭐 새로운 얘기는 없네. 사실 저는 오히려 좀 그랬는데.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 딱 읽고 놀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 못 해봤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갈리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새로울 것 없는 느낌이었어요. 2017년 그때 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조금 소설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시작은 약간 빙의 같은 좀 섬뜩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 아내가 34살의 아내가 갑자기 막 다른 주변의 여성들 흉내를 내는데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댁에 가서 부산의 시댁에 내려갔는데 사부인 하면서 시험을 그 부분은 이제 제일 이제 놀라운 시작이니까 그걸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갑자기 이제 호짬바 하나씩 들고 다녀 정서방. 남편한테 정서방이라는 겨. 재밌네. 그러니까 장모님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혀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맥주 먹다가 또 남편이 왜 이러지? 장난이나? 하다가 이제 맥주 한 잔 하는데 갑자기 그걸 딱 깨더니 태연아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친한 뭐 누나같이 많이 힘들 거야. 저 때가 몸은 조금씩 편해지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자주 좀 고맙다고 해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말을 단 누나인 것처럼 말하니까 또 장난치는구나 싶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유체이탈화법을 하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남편이 받아주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서 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르는 이야기를 와이프가 해요. 그 누나인 척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남편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에 이제 집에 갔는데 사부인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한테 본인 엄마 친정 엄마인 것처럼 우리 지영이가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한다 좀 잘 좀 해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가지고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가 사는 게 다 그렇죠. 그 집 따님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에 좀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며느리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추석 때 부산 시댁에 내려갔는데 차례를 지내는 집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막 빡세게 음식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이제 그 집에 시누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 와서 근데 이 설정의 저는 포인트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누이가 와서 이제 엄마 내년 명절부터는 좀 간소하게 하자. 뭐 다 같이 고생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 이거 지금 가족끼리 명절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사실은 섬세하지 못한 말씀인 거죠. 사실 그 김지영 씨는 자기 친정도 못 가고 여기 와 있는 건데 네 가족만 가족이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법한데 그거를 친정 엄마의 입을 빌어서 갑자기 연극처럼 하니까 이제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다행히 그 시누이는 쫓아와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잘 돌봐줘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는 되지만 남편은 이제 멘붕 사색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끼리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 독자로서 저는 뭐 여성주의 페미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 소설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싫어하냐면 이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으려면 그만큼 재밌거나 그거를 잘 나중에 풀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켜달라. 납득을 시켜줘야 돼. 독자로 하여금. 아니면 세계관이 탄탄해가지고 아예 그런 설정이던가. 근데 여기서는 빙의를 한 설정이잖아요. 저 빙의까지는 알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빙의도 사실은 뭐 제가 소설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 오케이. 귀신이 나오면 말할 수 있어. 황석영의 손님. 귀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야? 소년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년군이 죽어 있는 소년군의 귀신의 넋두리. 그거는 너무너무 그게 아니면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장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죽은 사람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거기서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게 꼭 빙의라는 이런 몰입 안 되는 그 장치를 썼어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 빙의인 게 확실한 게 남편이랑 이 차승원 누나인가? 차승현 누나랑만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언니가 나중에 했을 수도 있지 얘한테. 여긴 그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여기 설정으로는 그렇게 되겠잖아 지금. 그 남편은 모르지. 20년 전에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 남편은 두 사람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엄청 편드시네. 지금 무서운가봐. 지금 댓글이 무서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폄하하니까. 소신을 가져.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왜냐면 이 책이 워낙 십자포화를 맞으니까. 그랬어요? 이 책이 좋다는 분도 엄청 많아. 아니 근데 어쨌든 나는 주변에 싫다는 반응을 더 많이 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설정까지는 그러니까 뒤에 이게 이제 잘 풀면 좋겠지. 그러니까. 근데 일단 눈을 끄는 데는 성공적인 설정인 것 같긴 해. 충격적이잖아. 저는 이 설정이 되게 별로였습니다. 오히려 정신병이었으면 오히려 더 납득이 됐을 거예요. 뒤에 가서 무슨 일일까? 이게 어떻게 지금 해답이 나올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곡성이었다. 예를 들어서 곡성이다. 이게 살을 날렸다. 예를 들어서 살을 맞아서 누가 막 황정민이 막 춤을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근데 해결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이 여자가 김지영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쑥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이제 돌변했다가 갑자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그 이상 증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살을 날리고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뒤틀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기괴한 형태가 아니라 평소에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억눌려 왔던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병리적 증상으로 처음에 이 여자가 아프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무언가 그거를 추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맨 앞부분에 얘가 아프다라고 하는 근데 그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한번 이제 막 몰아쳐서 앓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식의 그 고통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혼자서만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증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그건 납득이 되고 뭐 해리성 인격 장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 몸 안에 다른 인격이 몇 개가 나오고 12 몽키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빙의라고 앞에 딱 써놓으니까 김이 팍 새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귀신 너그럽게 봐주면 안 됩니까? 너그럽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넘어. 이제 그때부터 이거 내용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82년 유년기 뭐 태어나서. 청년기 뭐 이렇게 성인 이렇게 나눠서 여성으로서 당했던 이제 여러 차별과 억압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적어왔어요. 아침 식사할 때 아빠 아들 먼저 밥을 먹는 거. 그다음에 국민학교 때 남학생들이 당연히 앞번호고 그래서 급식도 남학생부터 먹어서. 그리고 남학생이 괴롭혀. 근데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지. 아이씨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 근데 약간 선을 넘은 괴롭힘인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니까 복장 규제가 여학생한테만 더 심하고 막 구두만 신어야 되는데 발 시려운데 남자애들은 막 체육복 입고 셔츠 입고 하는데 그다음에 고등학교 와서는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버스에 타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따라오는데 막 막무가내로 너 나 좋아하잖아 막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는 믿었던 선배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몰래 듣고 나를 소재로 껍던 씹이라고 씹던 껌 껍던 씹이 뭐야 비슷한 거 아니야? 더 상스러운 말인데 씹던 껌과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들은 거죠. 그런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회사를 입사할 때도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게 명백한데 남성들이 뽑히느라 내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에서도 회식에서 끊임없이 뭐 성희롱을 자연스럽게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불법 촬영을 당할 뻔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쭉 시간 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설의 거의 한 4분의 3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덧붙여서 김기하 기자는 뭐 여동생이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 소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당연한 르포식의 기사 같은 소설이지만 다 읽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었구나 라고 저도 비교적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전혀 이를테면 난 남자가 앞번호인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면 동그랑땡이 이쁜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 생각해보면 왜 전 같은 거 있잖아. 전 같은 거 약간 망한 거. 막 동생 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많잖아 애들은. 근데 그때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왜냐면 또 뭐 명절 가면은 자연스럽게 뭐 딸들이 부엌으로 가고 남자들은 막 테레비 보면서 막 얘기하고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뭐 들어요 막 이러면 이제 들고 그런 게 일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90년대 초반 정도는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엔 텍스트로 써 있고 그걸 2016년에 읽으니까 아 이때는 진짜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김지영은 82년생 김지영은 저랑은 또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조카뻘인 거죠. 조카뻘일 수도 있고 조카뻘일 수 있죠. 그렇죠? 조카보다는 그래도 좀 동생에 가까운. 동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카. 저 사람 학생. 그렇죠. 약간. 근데 이거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랑은 세대가 좀 다른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석사 때 그때 이제 한창 뭐 페미니즘 관련 책 읽고 토론하고 스터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고스란히 다시 나오는 거서 우리가 어쨌든 여성 운동을 90년대 막 했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떠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성매매 특별법이 반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뭐 어떤 뭐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뭐 가정폭력 특별법에서 온갖 특별법들이 많이 생기고 여성 가족부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당연하게 이제 이러면 공지영 시대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남성들이 동조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뭐 남녀 고용 어떤 그 평등법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되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든 거잖아요. 나이가 든 세대로서 또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아랫세대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았다. 되게 판박이었다. 82년생도? 네, 82년생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얘기해도 되나? 6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안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14년이 들었어요. 후인데도. 예. 그래서 그런 게 1차적으로 좀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에피소드의 쭉 나열이에요. 누구나 이제 그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면 겪었음직한 물론 이 에피소드를 모두를 다 김지영처럼 겪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최소한 4-5개는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일종의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약간 이렇게 텅 빈 뭔가 이렇게 어떤 살아 움직이는 그 자기의 세계 안에서 뭔가를 만들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입하기 쉬운 그쵸. 어떤 대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어떤 평론가는 요 인물을 일종의 독자의 관점에서 말 그대로 빙의하기 좋은 그러니까는 이입되기 좋은 그런 캐릭터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인물과 내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그 인물의 상황에 나의 상황이 얼마만큼 대입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김지영이라는 캐릭터를 작가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의 약간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여성 독자들이 더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런 책은 제 생각에는 여성 독자도 여성 독자지만은 남성 독자들이 많이 읽어야 된다. 김 기자는 이 사례들 중에 네. 특별히 막 꽂힌 게 있었어요. 전 너무 많아서 다 체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쭉 다 꽂힌 게 많. 많이 꽂혔네요. 엄청 꽂혀 있어 지금 먼저 한번 보면은. 얘기해봐요. 무지 꽂혀 있어. 이 소설을 제일 이제 남성분들이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니 어떻게 한 여성의 삶에 저렇게 많은 저렇게 지옥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냐 저게 어떻게 한 인물에게 다 일어나냐라고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 그 공지영 소설 무소의 뿔정 혼자서 할 때도 한국 전쟁 소설을 보면 전쟁 네가 다 했냐. 저게 딱 공지영 선생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 소설이 늘 받는 공격 지점이 나쁜 걸 다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또 여자는 지나치게 비극적이고 그런 지적들을 늘 어떤 작품이든 받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여쭤봤는데 이제 본인도 일부 인정하면서 근데 전쟁 소설, 전쟁 영화 찍을 때 그냥 그 재수 없고 정말 비극이 그냥 몰아쳐서 닥치는 캐릭터가 있지 않냐.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우겨 넣는 게 뭐 문학의 어떤 한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은 문학과 현실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약간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문학, 또 문학의 연장으로서의 현실. 예전에는 훨씬 더 문학은 자율적 세계고 허구적 세계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유사하지만 현실과는 좀 다른 세계다. 라고 하는 현실과의 그런 구별 지점이 좀 명확했는데 요즘 소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비극이면은 더 어떤 끔찍한 비극을 그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그 독자들에게 그 세계는 그래서 현실이지만 또 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과장되거나 또 때로는 축소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너무나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소설을 읽다 보니까 현실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독자들이.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꼭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뭐 대표성을 가지면 된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에 여자친구나 이런 분들도 자기가 되게 상처받았던 이야기 전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아기 때 할머니한테 그 남동생으로부터 남동생을 더 이뻐하는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다 뭐 할머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뭐 아들이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그런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뭔가 새로운 얘기가 좀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또 케이스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적으로 보는 평론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너무 이제 피해자 정체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피해자이기만 한가. 그렇기 때문에 늘 피해만 입기 때문에 늘 슬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이 세계가 혹은 남자가 이렇게 더 이제 반대로 더 이제 악독하게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와 자아의 갈등, 뭐 근대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라는 게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가 있으면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압박을 어떻게 견디는가 거기에 뭐 투쟁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버전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막 누르면 눌리는 그리고 뭐 때리면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고 그러니까 너무 무력한 피해자로만 여성을 그렸다. 그런 점들이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있잖아요. 피해자 여성, 가해자 남성이라고 하는 도식적인 그 프레임을 너무 강화시킨다. 오히려 이 소설의 이런 인물이.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이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흥미진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얘는 또 본에 몇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유지현 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대학에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MT 가서 개소리하는 선배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취업하면은 또 취업 면접장에서 개소리하는 개조씨가 또 개소리하는 거 나오겠구나. 가면 또 들어가면 또 뭐 또 거기서 성추행은 나오고 이거 너무 예상이 되니까 이게 그런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소설로서 뭔가 이야기가 막 흥미진진하고 다 어떻게 되지 막 빠르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렇죠. 예측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물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응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러는 거 아니 체념적 그러니까, 수용자. 이 소설의 목적은 그걸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그 이상까지 뭐 가면 좋았겠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근데 수는 이제 없겠죠. 여성이 그런 피해자다. 근데 피해자라는 정체성에만 너무 이제 고정되면 안 된다는 또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가부장제적인 프레임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 약자, 뭐 이런 식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체성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주인공이 내가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은 뭔가 주인공이 해결책을 찾아내. 어떻게든 그 해결책이 번뜩이고 예상 못한 거고 그럴싸한 거일수록 재미가 있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한 건데 아무 해결책이 없어. 여기 이 소설에서는 그냥 없고 시어머니한테 자기 엄마인 척 막말하는 거 막말이잖아. 사실 그게 무례한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건 떠나서 무례한 얘기를 빙의한 것처럼 이렇게 떠나 그런 보고서 수준의 어떤 거 말고 뭔가 해결책이나 희망이나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게 좀 뭔가 그런 트라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회사 선배 있죠. 김은별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 여기 김은실 씨가 또 뭔가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김은실 씨 얘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해결이 될 듯 안 될 듯 계속 이래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그런 면이 소설적으로 독자로서. 약간 그러니까는 이게 여성이 그런 식의 피해를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남자를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 순서로 여자가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할 때 저도 대학교 때 취업일 때 저는 하진 않았지만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둘 때 그게 이제 막 그 영문과에서는 제비 뽑기를 했는데 무슨 제비 뽑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원서가 들어오면은 과로 그러면 이제 그 원서를 누가 먼저 이렇게 받아서 갈 거냐 이거를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를 취업 되게 쉬웠네요. 야, 아니 그때는 뭐 취업하기 쉬웠죠. 요즘 애들 좋은 학교를 다니면 제비뽑기를 여러분 옛날에 아저씨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이거 그거를 원서를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서를 받는 순서를 그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국문과 제가 석사과정 국문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국문과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복학생 남자부터 그 원서를 받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근데 왜냐면 이제 또 그게 과마다 또 좀 분위기가 달랐고 국문과는 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성이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시절에는 여성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런 성추행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네가 좋아서 그런 거야. 그걸 일종의 로맨스로 포장하고 그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체념하게 만들고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갑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때는 그런 것들이 메인으로 이렇게 다뤄졌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다뤄졌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 소설에 이렇게 다뤄진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특히나 이게 동아시아 여성들이 엄청 열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성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 이제 되게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크게 바뀌지 않았다. 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달라진 것 있어요. 같다는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개인이 받는 고통은 따로 있는데 세상에 남녀 평등 사회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가부도 하면서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열광적인 반응만 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뭔가 어떤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지금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제 넘는다는 식으로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이 소설 속 상황이 그게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국의 여성으로 살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의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라든가 뭐 약간 주제 넘는다라든가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냐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보면 되게 약간 멋있는 스타일이 좀 나오죠. 그래도 되게 능력 있고 능력 남자의 역할을. 저는 내가 남자서 그런가? 뭔가 저는 지금 이 방송을 굉장히 그 뭐랄까 격한 페미니스트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한테 좀 뭔가 숨쉴 구멍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뭔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은 이거 100을 다 달라고 하면 안 돼. 100을 달라고 해놓고 120을 달라고 해놓고 그럼 내가 100으로 내가 양보하마. 이래야 이제 주는 입장에서도 그지? 아니 왜 여자가 달라 그러고 남자는 주는 입장인 거야?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누구나 협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 이 대목이 좀 약간 엄마가 좀 그거 좀 봐주지 싶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술을 이제 친구가 먹고 온 거야. 근데 딱 집에 와가지고 야, 다 일어나. 우리 친구를 다 깨워. 깨우더니 오늘 딱 나가보니까 말이야 내가 제일 괜찮더라. 야, 이 정도면 내 인생 성공했다. 고생했다. 다들 잘 살았다. 그래. 알고 보니까 같이 사업하자고 한 친구는 퇴직금 다 날리고 다른 공무원 동료도 퇴직 후에 개인 사업하는 잘 안 되고 아버지가 벌이도 제일 좋고 집도 제일 크고 딸 하나는 선생님, 딸 하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고 아들도 있다면서 다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팔짱을 딱 끼면서 어이 죽집도 내가 하자고 하고 아파트도 내가 샀다. 엄마가 그러니까 네가 뭘 잘했냐 이거야. 내가 잘했지.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큰 거고 당신 인생 이 정도면 성공한 거 맞는데 다 당신 공 아니니까 나랑 애들한테 잘하셔. 술 냄새 나니까 오늘 거실에서 자라. 이 정도면 남편 입장에서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절반은 당신 공이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오미승 여사님 이러거든. 그럼 그냥 재우면 되잖아. 거기다가 또 한마디를 해요. 거기다가 절반 좋아하네. 못해 7대3이거든. 내가 7, 당신이 3. 이러면 삔또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앞에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아빠가 하급 공무원이셔. 지금 보면 한 주사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IMF 때 이제 권고사직을 당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제 발로 나오죠. 괜찮은 조건으로. 그래서 아까 만난 친구 중에 몇 분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이랑 하려다가 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너 그거 하면 나랑 이혼이다.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는데 그분들은 망한 거고. 그래서 장사하다가 이렇게 뭐 잘 안 풀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딱 그 죽집 안목 좋게 그 이제 병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면 밑에 죽집이 되겠다. 사놓고 그 앞에 이제 병원이 들어온다니까 발빠르게 죽집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7대3 맞죠? 7대3 맞아. 그래도 말을 그래도 아빠도 다 술 먹고 기분 좋은데 그냥 재우면 되잖아. 수영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람 몰아붙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엄격한 페미니스트가 만약에 이 상황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물론 기분 좋게 해서 그러니까 물론 7대3이나 혹은 그 이상 엄마의 지분이 크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그냥 립서비스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성은 항상 감정적인 서비스와 정서적 위로와 이런 것들을 강요받는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를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이게 꼭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한테 사람 사이에는 그 정도의 어떤 배려와 여유와 매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라면 무릇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뭐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대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 두 개의 단어가 한 쌍의 이제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내가 승진 심사에 누락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선배한테 잘 못 보였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남자라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들은 승진에 누락이 되면 내가 여자라서 누락됐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의 어떤 남성의 지위와 그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등하지는 않다. 사실은. 실제로 아까 뭐 업무에서 뭐 남자를 더 뽑고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 공공연하게 회사에서 이번 복학생 아까 복학생 먼저 이제 원서를 주는 거는 교수 입장에서는 복학생 애들이 이제 나이도 많고 얘가 나중에 이제 뭐 가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준다. 너희들은 뭐 시집 가면 될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리잖아. 그 나름 자기는 합리적인 그렇죠. 판단인 거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딱 얘기를 해요. 불러가지고 뭐 인사고과를 줄 때 누구를 먼저 승진시킬 것인가. 네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김기아 네가 일은 잘했지만 무슨 선배가 애가 셋이고 뭐 이번에 승진해야 되니까 네가 이번엔 양보해라. 범죄 전쟁이요? 다음에 챙겨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 그치. 그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중간중간에 통계 주석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주석 전문가 오늘 이제 주석 수업을 그러니까 주석 미주 각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글 밑에 주석 다는 거 그거를 강의를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분인 거지. 소설 같지 않게 알지 않는데 왜 가르쳐? 소설에 각주가 있는 경우는 이제 번역할 때 뭐 번역자 주 이런 건 있어도 아니면 뭐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자꾸 통계가 이거는 소설에 내가 가공한 게 아니에요 하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들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그래서 더 소설 같이 안 보일 텐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김지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늘 겪어왔다. 그리고 뭐 임금차별, 그 다음에 뭐 취업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논거를 제시하려고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더 소설 같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문학적인 좀 희생을 감수한 걸로.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이게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문단에서 이 비평가들이 서로 이제 충돌했던 지점이 이게 이제 미학적이지 않다. 미학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소설로서 예를 들면 구성도 그렇고 인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통계 자료 속에서 이렇게 나온 어떤 보편적 데이터처럼 일반적인 데이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울고 웃고 좌절하고 극복하고 뭐 이런 식의 희노애락과 오욕칠정으로 둘러싸인 그런 인간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안 보인다. 입체적으로 안 보이고 누르면 눌리고 뭐 이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이 구성도 되게 이제 되게 나이브한 구성이잖아요. 그냥 이제 순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별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구성이 그렇게 되게 밋밋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마디로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치우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그냥 이거는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게 문학적 태만을 니네가 말하기 전에 이 현실에 대한 태도의 태만을 짚어야 된다. 지금까지 문학은 그렇게 안 했다. 너무 그들만의 자율적인 미학적 세계를 구축하느라고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서로 충돌했었어요. 그런 소설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있었죠. 90년대에 이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거의 끊겼죠. 끊겼어요? 그러니까 끊겼죠.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나오셔서 했던 게 공지영 작품이 이제 90년대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욕을 많이 먹은 소설이지만 그 세 여성의 인물이 다 기억나죠.
아주 그 각자의 스토리가 남자가 네, 셋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해서 네. 그 나름의 세계관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돼서 이렇게 풍덩 뛰어들 수 있는 이야기잖아.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쓰다만 소설 같아. 설정집. 그리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서술자는 정신과 의사예요. 김지영과 상담하는. 그러니까 다 김지영 씨, 김 누구 씨 이렇게 그냥 보고서처럼 나오는데 그 설명을 좀 앞에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완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빙의라는 설정도 나중에 납득이 가게 좀 이제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이 뚜껑을 개연성이 닫아줘야 중요하단 되는데 말이야. 개연성이고 뭐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이 김지영이라는 캐릭터도 붕 떠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소설이 던질 문제의식은 참 괜찮고 아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 아주 그런 반응 중에 저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안 그랬는데 뭐 우리 직장은 뭐 그럴 수 있죠. 이렇지 않아 이런 반응이 전 제일 경계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겪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논쟁으로 막 끌어온 공로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50편에 집어넣었지만 그 이상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여기에 이제 각주 같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정대현 씨랑 결혼하는 장면. 저는 사실 결혼하는 장면이 되게 약간 그냥 뭐 잘 모순을 드러내는 거이지만 좀 설렜거든요. 약간 알콩달콩. 왜냐면 신혼은 다 좋잖아. 그 이제 둘이 이제 혼인 신고를 하자. 혼인 신고 하자고 했더니 뭐가 그렇게 급해? 어차피 우리 결혼식도 했고 이미 같이 사는데 혼인 신고를 뭐하러 하냐? 달라질 것도 없잖아라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푹 마음속에 콕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혼인 신고를 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걸까? 혼인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신이 한결같은 걸까? 아니면 정대현 씨가 책임감이 있는 걸까? 김지영 씨는 남편이 듬직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이제 여성이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혼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가부장제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바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내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결혼을 하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그런 식의 제도적 구속력을 받지 않은 둘만의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서둘러서 자꾸 나를 그 제도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걸 요구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오히려 나는 왜냐면 나는 주변에 여성분이 먼저 빨리 이거 하자 그런 게 얘기는 좀 들었어도 이런 것도 처음 들어가지고 왜 그러나 싶기도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둘이 이제 아이의 성을 뭘로 할지 뭐 이런 걸 이제 정하고 이제 뭐 한자도 써보고 이러거든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2005년 2월에 호주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위반인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딱딱한 기사같이 나와서 약간 뭐랄까 깬다 할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소설의 양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보고서 형식을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출판을 했을 때 이것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쫙 듣고 겪고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그 폭력을 통해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이렇게 망가졌다. 그 마지막에 그 결정타가 맘충이라는 그 소리였던 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마모되고 훼손되다가 바로 이제 그 말에 딱 그 다음에 빙의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가을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여름이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가 우리가에게 익숙한 기본 소설 문법을 갖춘 전통적인 소설 장르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요즘에 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같은 소설처럼 르포르타주 형식도 소설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인문과학 서적도 다 그냥 어떤 서사의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장르 교차나 약간 장르 파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소설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어떤 자료들의 집대성인 태만한 소설로 볼지 이거는 이제 평가자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뒤에 보면은 저 되게 이 대목이 되게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136페이지인데 한번 우리 서로 읽어볼까요? 뭐야 어때요? 왜 서로 130 주고받으면서? 네, 네. 정대현 씨의 그럼 난 정대현 씨를 네, 내가 많이 도와줄게부터. 네, 네. 이제 싸우고 있는 애를 낳을 상황을 상상을 해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나라고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막. 어떡할까 하다가 압박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많이 도와줄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내복도 삶고 그럴게. 그 다음 것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지영아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걸 생각해봐. 아, 아이를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이니. 그리고 정말 애 맡길 데 없어서 최악의 경우에 네가 회사 그만두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너 보고 돈 벌어 오라고 안 해. 그래서 오빠가 잃는 건 뭔데? 응?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잃는 걸 생각하게 돼. 근데 오빠는 뭘 잃게 돼? 나도 지금 같진 않겠지. 아무래도 집에 일찍 와야 하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날 거고 이 새끼가 회식이나 야근도 편하게 못 할 거고 일하고 와서 집안일 도우려면 피곤할 거고 너랑 우리 애랑 가장으로서 그래 부양하려면 책임감도 클 거고. 그렇겠네. 오빠도 힘들겠다. 근데 나 오빠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재밌고 좋아서 다녀. 이 일도 돈 버는 것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아니, 이 남편은 소설에서 이제 연기 대결 둘의 빡 이제 스파크가 쫙 붙는 장면인데 이 대목을 전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남편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내가 뭐 젊은 건강을 얘기하는데 나는 집에 좀 늦게 오겠지 친구 못 만나겠지 이러면 어떡해.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대답을 생각해봐 지금. 본인이 생각해봐. 이거 더 나은 대답을. 본인이 뭘 이렇게 됐고.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지. 이 남자도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회사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돌려줄게. 아니 그러니까 정대현 씨가 돈을 더 많이 번다니까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감수해.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작가가 이 대목을 쓸 때 얼마나 고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고쳤을 것 같아요. 쓰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약간 전 작가가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최대한 입장에서 저 이게 보면서 남편을 약간 좀 바보같이 그린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남편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는 가장 역할을 하고 여자는 이제 뭐 가사 노동과 양육을 담당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너가 맞벌이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러나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냥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온건한 가부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그 가사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벌이 하면서 같이 하고 양육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두 부부 사이에서만 합의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고 사회가 받쳐줘야 돼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가부장이긴 가부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건하다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이 그래서 남편한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그거 유모차 끌고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이렇게 충격받는 거잖아요. 저는 보면서 저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자꾸 생각하게 됐고 이거보다 더 내가 당당하고 뭔가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을 하면서 여기 사회가 참 그만큼 힘들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압적인 제가 나열한 상황들에서 좀 이해할 수 없게 수동적인 대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스토킹 당했을 때도 어떤 아줌마가 도와주잖아. 그러면 사실 그 남자가 욕하면서 가잖아. 야, 이 새끼 너 일로 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뭐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회식에서 이 불편함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맘충 대목도 아저씨 뭐라 그랬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이건 왜냐면 제가 선을 그러니까 관습으로 뭔가 이해되고 억압적인 이게 아니라 걔가 명백하게 실언을 하고
폭언을 한 건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마동석이야. 내가 마동석이야. 그럼 아저씨 뭐라 그랬어? 그럼 되지. 근데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런 사람이 남자 직장인들한테 아저씨 지금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남자도 쉽지 않아요. 남자면 쉽지 않지. 마동석은 쉽지.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되지.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성희롱을 이렇게 당했을 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제지를 할 수 있어요. 그치, 할 수 있지. 누구 손이죠?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손 주인 나오시라고.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그 순간 이게 어떤 수치심 모멸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되게 30대조차도 30대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 때문에 약간 얼어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더 어린 여성들의 경우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목은 삭제해 주시겠습니까? 제 젠틀함에 좀 훼손이 갈 것 같아요. 뒤에 재밌는 게 붙어가지고 못 자르겠는데 큰일 났네. 수기를 해보시죠. 감수할게요. 근데 약간 그래서 이게 그런 여성이 이제 겪는 어떤 이런 물론 이제 너무나 수동적으로 이게 맘충이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는 이제 일단은 전업주부가 된 거잖아요. 경력 단절이 되고 근데 전업주부를 했는데 그냥 아무나 하는 일 왜냐하면 무임 노동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데 얘한테 노동의 공간은 남성들에게 혹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노동의 공간은 회사라든가 뭐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지만 그렇죠. 여성에게 노동의 공간은 집이에요. 주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집에서 휴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은 휴식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남자들에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쉬기 위해서는 그래서 카페를 가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 맨날 집에서 놀면서 힘들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근대화 이후에 가사 노동이 무임 노동이 됐지만 이 노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사람들은 사실은 세이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지금 그렇게, 이른바 아줌마 쓴다고 하면 한 달에 뭐 몇백씩 그렇죠. 드려야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무임 노동을 반드시 여성 노동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무임 노동과 이제 이게 임금 노동을 어떻게 적절히 이것을 이렇게 믹스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노동도 가정 노동인데 또 이 교환할 수 없는 가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엄마건 아빠건 가족이 또 키우는 거랑 또 누구 돈을 주고 맡기는 건 또 아예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만약에 내 와이프가 예를 들어 있다 쳐. 연봉이 2억이야. 와이프가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돼. 그럼 나는 시원하게 회사를 뭐 휴직을 시원하게 낼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시원하게 낼 것 같아. 시원하게 내고 뭐 대리끼리 그냥 유튜브로 그냥 짬짬이 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라이브를 하든가 혼자 막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지점이 이게 2016년이고 이 소설 속은 2014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많이 달라.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물론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뭐 그 자리에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판단이잖아 이제는. 그리고 솔직히 저희만 해도 KBS 기자들만 해도 KBS 기자와 주변 사람들만 해도 노동 조건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우리만 해도. 그쵸.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막 집안 경제에 완전 막 작살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좀 아끼면서 살면 되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서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안 하면 아예 가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이 다음부터 굉장히 소설이 별로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 김지영 씨가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해서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 이제 지하철 타는데 막 이렇게 임산부 저 근처에 이렇게 있으니까 티를 내니까 한 여대생이
꽈잠을 입고 짜증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김지영 씨 어깨를 툭 밀어. 어깨빵을 하고 거의 아이유한테 하듯이 어깨빵을 하더니 배불러까지 지하철 타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애는 어쩌자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지. 과장. 그래. 과장 오케이. 과장 하나 있을 수 있어.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갔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아유 뭐 원래 애 낳고 나면 손목 뼈가 약해지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애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목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산부인과 아니고 정형외과 아니야? 정형외과다. 정형외과 가가지고 애 낳아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의사가 피식 웃으면서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요 방망이로 두들겨 빨고 불 때려 삶고 쭈그려 쓸고 닦고 막 싹 다 했어. 이제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요즘 여자 뭐가 있는다는 거야? 이거 약간 노인 혐오야. 이거 아니지 정말 노인 혐오. 그랬더니 이분이 속으로 김지영 씨가 속으로 아니 그러면은 옛날에는 환자 소리 일일이 찾아 손으로 쓰고 처방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그 사람 뭐가 힘드나? 이것도 좀 과장이야.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만난 회사 후배가 선배 우리 회사에 몰카가 있었어요. 나 여기까지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잠깐 욕심을 가능한 문제적 상황을 다 총 직결시켜서 그러니까. 총 이어붙인 것 같은 근데 그 느낌이 그것도 싫다는 어느 거잖아. 정도인데 난 여기까지 하니까 약간 숨 좀 쉬자. 너무 욕심이라는 독자로서 너무 이런 너무 고약한 사례가 너무 가장 악화된 것만 빵빵하니 설득이 오히려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아니 근데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영을 지금 세대가 읽는 방식은 그냥 김지영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차별의 경험을 대리해주는 맞아요. 그런 존재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 맞아 이러면서 그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근데 요즘에 저는 그거 엄기호 씨인가 그 책을 무슨 고통인가 아무튼 무슨 책을 보다가 엄기호라고 이제 인문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밑에 이제 각주에 요즘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강의를 하는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성 혐오적인 광고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광고를 애들한테 이제 틀어주고 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젠더 의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하면서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의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여성들도? 네, 여자들도 젊은 여성들도 대학생들이 왜요? 왜? 오히려 왜? 아니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거 자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누가 이제 뭐 소설을 쓴다거나 책을 뭐 그런 식의 책이 나온다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세상에 여성 억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어떤 여성 억압적인 여러 상황들이 개선됐다라는 논의들이 여성 당사자가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여성에게 뭔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다, 문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못하는 여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식의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게 맞아. 내가 그때 느꼈던 거 뭔가 찜찜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바로 이거였어 라고 새삼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새삼 그런 의식을 갖게 됐다. 90년대생들이? 90년대 이후의 생들이.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그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양 선생님이 쓴 책이나 아니면 뭐 임재원 선생님은 우리 안의 파시즘.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00년대 이제 유행했던 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공공 어떤 사회에서의 민주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시즘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의 어떤 관계 맺음에서의 어떤 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 하나의 뭐 군부 독재나 이런 거에 대한 투쟁을 할 때는 거기서 맞서 싸웠지만은 이게 해소된 다음에 우리 안의 내부를 돌아보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짜잘하게 삶 인생 속에서 그런 게 다 박혀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모르고
또 우리 지난 세대는 이게 당연한 룰인 줄 알고 살게 되는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책 읽었을 때는 아니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인기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것처럼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얘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근데 이게 젊은 오히려 여성 특히 여성 독자들한테는 이게 다시 이게 왜 다시 리와인드 돼서 그때를 다른 시각에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성가신 이 미학적인 허물은 별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독자들은 이제 웹소설 읽는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설들 장르 문학 훨씬 더 많이 읽고 뭐 그런 독자들한테는 소설은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제가 3가지 사례 그 지하철에서 여대생이 지하철 돈 벌어 다니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형외과 선생님이 우리 땐 말이요 나 땐 말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몰카가 발견되고 그리고 바로 거리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데 직장인이 다 들리는 목소리로 저런 맘충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한국 여자랑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맘충 팔자 상팔자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아서 내가 1,500원짜리 커피도 못 마시냐 이 새끼들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울고 집에 와서 이제 멘탈이 이제 나가서 앞으로 가서 빙의까지 이제 오게 되는 한 그러니까 여성의 이게 앞에 요 과정을 쭉 쓴 거는 얘가 맘충이라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전사가 있는 거죠. 그쵸. 쭉 쌓여서 쭉 쌓여온 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한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게 돼요. 저는 이 소설의 최악의 부분이 마지막이었는데 의사 갑자기 너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임상 보고서니까 이제 의사가 쓴 글이에요. 뒤에 한 챕터 정도가 의사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 이랬는데 나도 이제 나를 돌아보잖아. 그러니까 의사도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도 의사인데 이제 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고충도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훈훈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 병원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출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수많은 남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냥 소설이 딱 끝나요. 물론 이 선생은 훌륭한 직원이다. 뭐 얼굴도 어떠고 옷차림도 어떠고 뭐 성격도 좋고 그렇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은 것이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일기장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요 대목 때문에 너무 모든 남자를 다 적대시한다.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거 말고 그냥 너무 유치하잖아. 너무 엔딩을 그러니까요. 좀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요한 소재일수록 더 미장센도 좀 잘 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광주 5.18을 다룬 영화인데 너무 장난스럽게 다루고 고증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도 억지 웃음, 억지 눈물이 너무 많아서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그 영화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주 그 영령들의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만 관객은 무시했네요. 천만 관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봤는데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들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많이 이렇게 관심사 많은 시기에 이런 게 좀 이런 흠이 잡히지 않게 좀 더 유려한 작품으로서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엔딩 보고. 아니 이게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도 아니고 또 거의 그렇게 지금 그 됐잖아요. 장르에만 너무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도 좀 억압적인 폭력이네요, 남성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야 페미니즘 잘 쓸 거 아니면 쓰지 마, 건들지 마 이거 아니야. 아니 광주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자 그 얘기 했는데 넘어가시죠. 오해입니다 여러분. 완전 오해입니다, 완전 오해. 그만큼 저는 되게 이런 민감한 소재일수록 잘 다뤄야 된다. 길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비판적으로 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성 일상적인 일상 안에서의 차별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으로 죽은 여성보다 가정폭력이나 어떤 데이트 폭력으로 죽은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과 억압이라는 문제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혹은 둘만이 있는 그런 데이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이런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치밀하게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영역이 저는 이제 그 성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여성의 성의 영역. 근데 여기서는 김지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한 정치적 주체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띠는 그런 존재고 좀 약간 이제 비어있는 인물이고 독자들이 채워나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각자의 김지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소설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남자친구와의 어떤 성관계 문제 그 과정에서 얘가 느끼는 어떠한 억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얘는 거기서 굉장히 섹스리스한 인물로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와. 그런 얘기가 아예 지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사회 그 뭐라 그럴까 리포트 기사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밀한 게 지워진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첨예하게 다뤄질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구성 자체가 결국에는 그 의사가 어떤 진단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일종의 위계 질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의사, 이 여성은 환자예요. 근데 사실 남성 의사, 여성 환자의 이 구성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구성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남성 교사, 여성 제자의 이 구성도 이광수 소설 보면 다 이런 구성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식의 프레임 안에서 다뤄야 이게 물론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틀에 담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우리 시대의 소설 같아. 옛날 초창기 페미니즘에 관한 어떤 자의식이 막 여성 현실에 대한 자의식이 막 생기고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막 생기고 할 때 나올 법한 소설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소설들이 많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의 암흑기였고 지금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중간에 많이 비어 있었나 봐요. 네, 많이 비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뭐 논의가 없었죠. 네. 소설도 그러니까 그 반응과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다시 소설을 좀 주목하는 케이스가 되네요. 다시 읽게 되는 이걸 거죠. 왜 이렇게 읽는 거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아 뭐지 그냥 너무 밋밋 그리고 아니 너무 올드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게 너무 많이 팔리고 많이 얘기가 되면서 또 지금 젊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게 되는 거죠. 들어가기까지의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소설의 예술 작품 뭐 문학의 영화건 뭐건간에 제 어떤 미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존중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에 뭔가 주장을 하려면은 되게 세련되게 주장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편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보다 보면은 아 빨리 전쟁이 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게 한국 전쟁이고 저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페미니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런 여성의 삶에 대한 중에서 책 읽기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마주 여기 우리 마주 너무 좋게 봤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40대 주부이자 하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또 코로나나 이런 최은영 소설. 네, 최은미.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되게 세련된 저에게 맞는 그런 취향의 생각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설을 풀자면은 여기 나온 한 10페이지를 한 편씩 풀어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욕심을 많이 내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지금 여기 우리 마주는 그냥 기혼 여성이고 그 이제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기혼 아파트 단지의 기혼 여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런 조건의 여성인데 여기는 일대기니까 소설의 야심이 다르죠. 네, 어렸을 들어가는- 때가 다 여기 개입될 수 있고 감정이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어떠한 완결된 자족적인 미학적 세계로서의 가치라기보다 이건 하나의 리포터로서 그러니까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소설 예술의 기준 미학적 판단 기준 이것을 여기에다가 좀 들이밀면 좀 어렵지 곤란하다.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이 저런 게 저렇게 연달아 일어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좀 가혹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내가 있었던 일 겪고 만약에 내가 안 겪었던 일이라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니까 김정 작품 조남 작가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례를 아마 다 하나씩은 취재를 하신 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세상에 개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막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놓으니까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독자로서 몰입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의도로 읽는 책이 아니다. 그런 식의 소설이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평론가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네.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그 남편과의 그 대화는 참 저는 좋아가지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소설 얘기 요거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이번 시간에 다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82년생 김지영 가지고 막 욕하는 유튜브도 있고 또 막 그 소개하는 유튜브도 있고 했는데 저는 많죠. 약간 그걸 다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 40대 남성이 본 전 81년생인데 81년생 김기화가 본 김지영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같이 문학 평론을 하시고 여성의 입장에서 보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실제로 많은 패러디가 나왔죠. 74년생 유시민. 실제 그거 있었어요. 90년생 그리고 또 뭐 남성도 뭐 태어났더니 뭐 자기 고상이 군대 간 얘기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상대를 욕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우리의 삶을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자. 저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언젠간 이걸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소개시켜줘야지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 이런 여기가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아예 어릴 때부터 상황이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라고 부르는 저는 이제 이 며느라기 이게 이제 인스타에서 웹툰으로 나왔던 소설 그 웹툰인데 여기 보면은 이 며느리로서의 삶을 사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되게 착한 김사리라는 여자인데 그냥 평범한 집에서 이제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시부모한테 잘해야지라고 해서 시부모한테 잘하는데 뭔가 말 하나하나에 그리고 새로 한 밥은 이제 남자들이 먹고 이제 있던 밥은 엄마 그 시어머니랑 나랑 둘이 나눠 먹고 약간 그런 미묘한 그런 차별이 계속 있어. 그럼 자꾸 이제 우리 집 먼저 와라. 근데 저는 이 며느라기는 보면서 굉장히 납득이 됐어요. 나오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미묘하게 사람 신경 긁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사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월드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싶으시 저는 이 며느라기 웹툰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드라마로 나왔어요. 드라마요? 네, 드라마로 이것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부뿐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이런 각종 형제를 간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밥을 이제 막 누워서 받아 드시고 그런 누워서 받아 드시고 먹기 힘들지 않나? 힘들지 않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게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인기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남자가 보고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집은 이렇진 않잖아, 그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제보가 속속 오는 거야 작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전 되게 넛지라고 하죠. 누군가를 강하게 막 설득시키기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쿡 찌른 그런 식의 설득이 좀 제 스타일이긴 해서 여러분께 이 며느라기와 82년 김지영 같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아니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수 전인권 씨 아니요 말씀이세요? 사회학자.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제 돌고 그분은 그 책을 내고 이제 얼마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계신데 옛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의 탄생이 이제 그런 남자로 이렇게 막 부모의 어떤 관심과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겪고 그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이제 그런 군대나 남자 문화, 남성 문화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남자로 길러졌는지. 이 남자는 그에 또 저항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의식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식의 그 과정이 성장 과정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쭉 서술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책이고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남성들의 성장이랑은 맞지 또 않을 다를 수도 수 있지만 그런 책도 있다. 응. 자, 정유럽 기자도 그럴싸한 거 한 건 빨리. 저는 그런 주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도스토옙스키 좋아합니다. 두둥탁.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워낙 이런 이슈 가지고 서로 막 헐뜯고 싸움박질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참 다루기 참 후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꼭 해볼 만한 이야기,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신평론가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82년생 김지영을 다뤄봤는데 네. 예상하고 오신 거랑 네. 해보니까 또 어떠신지. 아니 뭐 예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오신. 이렇게 해서 이제 50편 갖고서 하는 방송은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짧게 저희가 안 다룬 게 이제 한 10편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안 다룬 거를 보니까 이게 일단 좀 소설이 너무 좀 방송으로 다루기 난해하거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상한 소설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함이겠지만 그게 이제 이인성 작가의 낯선 시간 속으로나 백민석 작가의 목화밭 엽기전, 요건 그냥 제 자의적으로 뛰어넘었고요. 목화박 뭐요? 목화밭 엽기전. 엽기전인데 엽기 듣기 할 때? 참 읽기도 힘들어요. 어. 그리고 너무 길어서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나 김주영 선생의 객주는 이거 10권짜리 다음 주까지 읽어서 사용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희도 힘들고 그다음에 임철우 선생 봄날 5권짜리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상 좀 방송은 이미 리포트 한 뭐 1년 전에 나간 건데 그냥 놓쳐버린 것들도 있어요. 방현석의 새벽 출정 그리고 전성태 늑대, 김숨 한명 이런 거는 뭐 저기 또 그 저 윤대영 작가 은어낚시통신 은낙통 다 되게 재밌고 좀 분량도 이렇게 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놓쳤어요. 근데 뭐 그걸 또 다시 하기도 죄송합니다. 늦어버렸고 뭐 쿨한 사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개나 했어요, 선생님. 네, 꽤 많이. 그러니까. 매주 한 권씩. 아니 근데 미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읽으셨어요? 진짜 새벽 그러니까 녹화 전날 아니 이제 새벽까지 직장 생활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기획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제가 이제 왜 일단 사람들이 책 안 읽는 거에 대한 죄책감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책 읽어야 되는데 책 읽어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고 네.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책을 좀 읽을 수 있을까 소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책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이 방송을 내가 하면은 그래도 구독자들과의 약속이니까 억지로라도 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읽긴 읽더라. 김 기자가 신기한 게요. 반드시 읽습니다. 방송 한 주 쉬면 반드시 안 읽어요. 방송을 쉬면 절대 다른 책을 읽지 않아. 그러니까 2주 쉬면 그 2주 놀아 그냥. 이게 습관은 잘 안 된다는데 그냥 안 읽게 되는. 벼락치기로 읽는 그러니까 거. 벼락치기를 저는 인생 평생 제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4년을 다니고 재수강 어쩌고 해서 6년을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대학원을 2년을 더 다녀서 제가 8년을 대학생활했어요. 8년 했으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4번씩이니까 4, 8이 32번 봤을 거 아니에요. 32번을 봤는데 매번 벼락치기였어요. 저도 그래요. 벼락치기를 할 때는 너무 재밌어. 야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었구나. 다음 기말고사 때인다. 꼭 공부해. 미리 해야지. 그또 술 깨면 기말고사야. 그러면 또 해. 다음에 안 읽으면 내 개다. 파트라 슈가. 그럼 이러고 있어 도서관에서 이러고 있어. 개야.
그래서 32번의 시험을 모두 벼락치기로 했는데 역시 책도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전 앞으로 이런 기획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외부에 압박이 있으니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심평론가님은 그러면 저희가 오늘로 이 네. 책 읽어주는 기자들의 시즌 1을 마감하는데 네. 좀 몇 개 보셨나요? 저 좀 많이 봤어요. 네. 좀 이렇게 야 니네 이런 거는 좀 괜찮았다. 이런 거는 시즌2 하면 이런 건 좀 고쳐라. 혹시 좀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으신지 감상평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비평적으로 크게 기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럼 안 되죠. 예. 아니 그냥 그 독자가 이렇게 보는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독서 경험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일천하고 저기 이제 좀 책을 그래도 많이 좀 있죠. 이제 보는 시각도 다르고 맞아요. 일단 약간 그런 독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읽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 왜냐면 또 평론가들은 그 어떤 자기들만의 룰과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개념어와 이런 거에 매몰돼서 좀 내려와야 돼요. 네, 좀 작품 핍진성 작품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작품을 나이가 들면서 또 저의 경험도 달라지고 하면서 저도 작품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던 소설이 지금 보면 좀 별로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배너 있잖아요. 영화? 어릴 때 명작 중에 명작. 신이여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령.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한 영화거든요. 갑자기 예수님 때 눈 뜨고 막 문둥병이 났고. 지금 예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사 지금 플로우 1000만 기독교인한테 하면 답을 당해볼 테요? 기독교인 1000만밖에 안 돼. 1000만 더 돼?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험치가 쌓이면 옛날의 명작들이 좀 다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읽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거는 고전이니까 뭐 꼭 봐야 돼. 이런 식의 돈키호테 꼭 봐야 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부담을 내려놔준다. 부담도 없어야지만 저렇게 안 보고 무시하는 것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난 본 거만 무시했는데? 아니야, 저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돼. 이거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치워놓는 것도 좀 그렇죠. 네, 보긴 봐야죠. 우리가 욕을 하려고 해도 봐야죠. 돈키호테 안 봤잖아요. 돈키호테 봤죠. 보다 말았죠. 두꺼운 걸로 보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산초 사실 진짜. 돈키호테 실제로 다 본 사람 많지 않아요. 돈키호테 왜냐면 우리 대학교 때 그 두꺼운 게 나왔어요 한번. 그 유행이었어 또. 그래서 나도 봤죠. 잘난 척하려고. 잘난 척으로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돼. 산초에서 막혔어. 산초에서 안 돼. 거의 스티브 잡스 거의 케냐에서. 표현 자체가 너무 이제 옛날 표현이고. 그러니까 빡세. 옛날 소설도 읽으면 풍경 묘사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트라이 하다가. 아니 예를 들면 무슨 테스 같은 소설 있잖아요. 뭐 테스. 그거 보면 앞에 그 지역의 히스토리만 5-6장이에요. 아니 근데 요새 독자들이 그걸 어떻게 읽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게 재미없죠. 독서 습관도 다르고 노래도 앞에 10초 안에 후킹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 전주 듣다가 꺼버린다니까. 채널 돌아가. 멜론에서 10초밖에 안 들려준다고. 근데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초급 문학도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고급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독서 경험치가 쌓이고 또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뭘 읽게 되고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그런 테스 같은 소설 되게 지루한 정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1000마리 나오는 그런 소설도 그냥 거기까지. 읽게 되는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난이도 최고봉이 아마 선생님도 못 읽으셨을 텐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렇죠. 그런 거는 저는 끝까지 극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읽을 수는 있죠. 누가 쓴 거예요? 프루스트가 그 마들렌 하나 먹는 걸로 한 챕터. 프루스트.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들렌 하나 먹는 걸로 썰을 그게 거의 뭐 2만 년 썰 아니야. 썰을 푸는 대단한 능력이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40편 했어요, 선생님. 40주면 며칠이야? 280일을 했네요, 그래도. 280일 동안 40번 했으면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모셔갖고 칭찬받네. 그러니까 칭찬을 거의 뭐 칭찬 사주. 칭찬 사주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여기까지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이 방송을 끝으로 책 읽기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즌 2를 준비를 해서 올라니까 어떻게 할지는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에서 또 인사드릴 텐데 시즌 2는 아마 한 달 정도 뒤, 넉넉하게 한 달 정도 뒤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평소에 책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김기아 기자 한 달 동안 이제 책 안 읽는 건가요? 한 권도 안 읽는 거지. 아 참. 한 권을 안 읽는 거지. 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서 아 이것 때문에 늦었다 한마디 해주시면 구독자가 한 30명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시?